자, 일단 그 코로나 사태가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 몇 명을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아마 거의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91년도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특히 좌파 세력들,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 91년도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큰 사상적 변화를 가졌는데, 혹시 우파 세력들은 언제 사상적 변화를 가졌는지 아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랬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신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금융자본주의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어라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많은 또 반성을 하게 된 사상적 전환이 되게 됐던 계기가 바로 91년도 2008년도였거든요. 저는 여기에 또다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큰 사상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 재정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 그 로고프 교수 같은 경우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꼴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폭탄이 떨어지면은 이 폭탄이 부자 머리에 떨어질지 가난한 사람 머리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 경제학자들은요, 여태까지 최고의 경제 위기를 뭐라고 생각하죠? 그 30년대 그 대공황, 30년대 대공황이 최대 위기잖아요. 역사상 최대 위기인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사실 대공황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막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무식해서 대응을 못해서 그렇지, 요즘 같은 우리 정도의 경제학 지식이 있으면 대공황이 와도 이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별로 그렇게 큰 영향 끼치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대공황이 있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현대 경제학자들이 이번 코로나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매뉴얼이 없어서. 자,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뭐 조금 잦아들었나 싶다가도 요즘에 다시 이게 불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계속 신규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 누적 확진자거든요. 누적 확진자는 미국, 뭐 스페인, 뭐 이태리 어느 나라도 머리를 숙인 나라가 거의 없죠.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평행이죠. 누적 확진자가 평행으로 가다가 또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코로나 위기가 어떤 식으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이것 때문에 안심을 하겠죠. 이게 일평균 확진자 수거든요. 예전에는 막 15%씩 증가했어요. 하루에 15%씩 증가했는데, 요즘에는 5% 증가하는 나라도 있지만 막 2% 증가하는 나라, 막 1% 증가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자, 매일 1% 증가했으면 예전에 뭐 한 10% 이상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진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매일 1% 증가한다라는 것도요, 엄청나요. 지금 현재 감염자가 10,000명 있는데 하루에 1% 증가한다. 일주일 지나봤자 뭐 1,700명밖에 안 되죠. 근데 1년이 지나면은 이게 한 달이 지나면 13,000명, 1년이 지나면은 37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예전에 일평균 막 20%, 15%씩 증가했었죠. 하루에 10%만 증가하면은요, 1년이 지나면은 이거 읽으실 수 있는 사람 없죠. 숫자 읽지도 못해요. 아라비아 숫자인데 아무도 못 읽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래.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나요? 60억이면 이게 5억, 이게 17억, 그렇거든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10%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1200경인가 그럴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몇 배가 넘는 거고요. 하루에 1%만 증가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제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를 그래도 좀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만 잘 잡고 있다, 그러고 보면 심리적으로 위안을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저렇게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잘 방역이 되고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다른 나라도 같이 잡혀야지 이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다른 나라가 계속 코로나를 잡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는 계속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미국 실업자 수거든요. 이게 십수년 걸쳐서 미국 실업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그래프가 바로 현재 미국 실업자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가지가 놀랍죠. 이 뉴욕타임즈 판형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놀랍고 이렇게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놀라운데 미국 얘기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가 1.4%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얘기는 이걸 연율로 환산하면 한 5.5%, 5.6% 정도 역성장한 거거든요. 5.5% 정도. 엄청나게 1년에 마이너스 5% 이상 이게 감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요. 민간 소비 마이너스 6.4%, 수입 마이너스 4%, 상당한 경제적 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거의 다 빨갛죠. 빨갛다는 얘기는 저 평생 머리털 나고 이런 IMF 경제 예측치 처음 봅니다. IMF 경제 예측치가 마이너스 3% 이하만 빨간색으로 칠하거든요. 전 세계가 다 빨개요. 전 세계가 올해 예측하건대 IMF가 예측하건대 마이너스 3% 이하다라는 거고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마이너스 1.2% 정도로 IMF가 예측하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거의 6% 정도로 예측을 하고 선진국도 마이너스 6% 정도 예측을 하니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뭐 이건 처음이에요. 선진국 전체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마이너스 6%다라는 것은 뭐 저도 평생 본 적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참 무서워요. 이게 우리나라 한은 보고서거든요. 한은 보고서인데 이런 뭐 사스나 메르스 때 인적 자본 손실이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더라고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메르스 때 우리나라 사람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인적 자본 손실이 없었대요. 우리나라 한은 보고서를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인적 자본 손실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한은 보고서인데 아니 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인적 자본 손실이 없다라고 경제학자들은 평가할까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적 자본 손실은요 거의 뭐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으면은 그게 인적 자본 손실이 아닌 거예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이 아예 그냥 손실될 정도의 사람이 돌아가셔야지만 인적 자본 손실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요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냉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학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하는 보고서를 보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뭐 잘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 모범 국가인데, 근데 재정을 하는 사람, 저는 뭐 의료인이 아니라 재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의료인이 아니라 재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을 보면은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방역은 성공했지만 구호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방역은 성공했지만 코로나 재정 대응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한국경제거든요. 한국경제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그 정경련이 만든 신문이 바로 한국경제잖아요. 한국경제, 정경련이 만든 한국경제도 미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하게 주는데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렇게 현금을 푸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라고 저는 생각 못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니 다른 독일이니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IMF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네 나라 GDP 대비 얼마나 많이 이번에 코로나로 썼냐라는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GDP에서 한 35%를 썼고요. 이탈리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 GDP에서 거의 35% 정도를 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만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더 안타까운 거는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 회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회색은 금융지원인 거고 노란색은 재정지원이거든요. 우리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금융지원이랑 이 재정지원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금융지원은요, 쉽게 말해서 융자예요. 융자라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재정지원은 그냥 말 그대로 세금을 쓰는 거죠. 자, 아니 그냥 제가
제안을 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10,000원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100만 원을 빌려드릴까요? 그럼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10,000원 받는 게 낫지 100만 원 빌려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100만 원만 받아요? 아니요. 이자까지 쳐서 받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돈을 융자해 주면은 이자까지 쳐서 받아요. 근데 뭐 물론 시장 이자보다는 조금 싼 이자로 받는 거죠. 그럴 바에야 저한테 100만 원 빌려서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갚느니 그냥 10,000원을 현금 받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특히 기재부가 이 재정 지출을 얼마 했다라 할 때 이 두 개를 일부러 섞습니다. 금융 지원 액수랑 이 재정 지원 액수를 두 개를 섞어버려 가지고 국민들이나 청와대나 국회의원까지도 이걸 혼돈하게 만드는 게 이게 기재부가 제일 잘하는 이게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올해 뭐 우리나라 예산이 뭐 512조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지시를 하죠. 아, 요즘에 뭐 재정 역할이 강조가 되니까 재정을 많이 써라라고 했을 때 기재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융자 사업을 늘려요. 융자 사업을 막 10조, 20조 늘려요. 근데 융자 사업을 20조 늘리면은요, 전체 우리나라 재정 지출은 꼭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20조를 빌려주니까. 그런데 20조를 빌려주는 사업과 1조를 직접 지출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이 더 큰 거예요? 당연히 1조를 그냥 지출하는 사업이 더 큰 거고요. 경제적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재부가 제일 잘하는 게 융자 사업을 통해서 이게 지출 금액을 뻥튀기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농어민 사업 지출이 많다, 뭐 중소기업 지출이 많다라고 해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건 융자 사업이에요. 그 융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아, 농어민한테 뭐 10조의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한테 뭐 10조가 지원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R&D 세액공제 뭐 2조 원 그러면은 2조 원이 현금 그대로 현금이 절약되는 건데, 중소기업한테 10조 지출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10조가 융자를 했다가 다시 이자를 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이 회색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의 양인 거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재정지원의 양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양도 적지만 특히 노란색 양은 더 적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전체 양도 적지만 이렇게 재정 지출 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을 이 IMF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재부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지금 3차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이미 끝났고요. 2차 추경은 지금 국회에서 지난주에 통과돼서 지금 2차 추경이 그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아마 이제 곧 이 신청이 시작될 겁니다. 2차 추경도 재난지원금 1포인트 추경이 2차 추경이 있고요. 3차 추경도 공식화됐습니다. 3차 추경도. 3차 추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1차 추경이 도대체 뭐였었고 2차 추경이 뭐였었고 3차 추경이 뭐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추경의 규모는 11.7조 원이다라고 기재부가 설명을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11.7조 원을 쓰자고 그 국회한테 11.7조 원을 제출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 기재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자, 기재부가 말하는 11.7조 원을 1차 추경 때 썼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요, 이 자기가 벌 수 있는 금액까지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돈을 드려요. 돈을 드리는데 딱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제가 10만 원을 드렸으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은 주는 건 좋아요. 아이, 10만 원 돈 주는데, 돈 주면 좋죠. 근데 10만 원을 줘서 10만 원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렇게 유세를 펴는 거예요. 자, 너는 10만 원 받았지만 사실상 너는 30만 원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응? 왜? 내가 10만 원 받았는데 왜 나보고 30만 원 줬다고 하지?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을 나는 1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7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10만 원을 줬으면 너는 내가 못 벌 돈 20만 원까지 포함해서 30만 원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너 사정이지 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궁금한 거는요, 내가 얼마를 벌지는 내 사정이잖아요. 실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 내수 경제가 궁금한 거는 얼마예요?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궁금한 거지, 내가 내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국가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규모를 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국가가 우리 내수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풀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추경을 10조를 썼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국가가 내수에다가 10조를 공급했다. 공급한 양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11.7조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세수입 감소분이랑 공급한 양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세수입 감소분은 여기다 넣는 것이 너무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기획재정부는 항상 세수입 감소분까지 포함해서 추경 규모를 산정했는데, 그런데 이건 경제적으로는 세수입 감소분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급된 금액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재부는 1차 추경 때 11.7조 원을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덜 썼다라는 거고요. 자, 덜 쓴 것까진 좋아요. 근데 어디다 썼을까요? 자, 1차 추경은 어디다 썼냐면요, 그냥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일단 예비비라는 것은 그냥 뭐 쌈짓돈인 거죠. 앞으로 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돈을 한번 총알을 확보해 놓고 쓸 돈을 확보해 놓겠다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예비비인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차 추경에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일단 아동수당 받는 아동 있는 가정에게 현금을 줬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에게 현금을 줬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융자해 줬다. 사실상 이거 세 개가 다예요. 아동수당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동이 있는 사람한테 현금을 주고,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수급자분들에게 현금을 주고, 이것이 사실상 세 개 다다라고 생각하면 1차 추경의 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추경 들어갈게요. 자, 2차 추경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이 긴급재난지원금 처음에 그 정부안은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70%만 주자라는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여당까지도 100% 다 주자, 70% 선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사실상 70% 선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이 납부액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뭐 대강 돼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재작년 소득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돈을 많이 번 자영업자는 이번 코로나 지원금 못 벌고, 코로나 피해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재작년에 돈을 조금 번 자영업자는 이번에 코로나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어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기재부가 만든 그 70% 지원금 체계였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여당이 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여당도 이거 100%다 주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0%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재부가 만든 프레임이 뭔지 아시나요? 기재부는 내가 왜 70%를 이만 주자고 했냐면은, 나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력인 거고, 여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재정 건전성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세력이다. 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여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이 바로 기재부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는 그렇다면은 이 재정 건전성을 아낀다라는 기재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이거는 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되잖아요. 자, 기재부는 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세출을 구조조정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합당해요. 자, 그런데 그 실체를 한번 볼까요? 실체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실체를 보면은 일단 제일 많이 세출 구조조정한 사업별로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세출 구조조정한 게 뭐예요? F-35. 자, F-35 뭔지 아시죠? 전투기. F-35 전투기를 원래 사기로 했는데, 미국한테 사기로 했는데, 이 전투기에 지출하는 비용을 한 2,800억 원을 덜 지출하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F-35를 원래 사기로 했는데 안 사기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F-35 구매 계획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줄였어요? 미국이랑 협상을 잘해서 2,800억 덜 줄게라고 협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2,800억 줄인 건 뭘까요? 예?
내년에 올해 지출할 돈을 내년에 지출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2,800억 지출하지 않으면 올해는 그만큼 국채를 덜 발행할 수는 있겠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사업이 뭐예요? 서해안 복선전철,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 같은 SOC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도로나 철도 사업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로 취소한 걸까요? 사업 규모를 줄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다 뭘까요? 사업 규모는 똑같이 유지했는데 돈 지불을 올해 지불하지 않고 내년에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돈 지불을 올해 지불하지 않고 내년에 지불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국채는 덜 발행하겠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계속 말하는 것은 국채를 덜 발행하는 건 맞아요. 언제? 올해 국채는 덜 발행하는데 그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지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방 SOC 삭감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재정 건전성 증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미루기만 한 거지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환경 변화 때문에 삭감했다. 이거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쓸 돈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쓸 돈이나 아니면 그런 기름 사는 거, 이 국방부에서 기름 사는 거 같은 경우는, 탱크 기름 사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엄청 하락했잖아요. 어차피 돈이 있어도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유가가 너무 하락해서. 그 남는 돈을 그냥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불용을 결산때 시키는 것보다 추경 때 미리 불용을 빨리 당기는 것은 저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잘하는 거지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추경 때 깎든 안 깎든 어차피 못 쓸 돈이잖아요. 어차피 못 쓸 돈을 추경 때 깎아도 못 쓰는 거고 추경 때 안 깎아도 못 쓰는 거니까, 이거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잘하는 거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하나도 아니다. 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예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그 기금에 있는 돈이 있어요. 그 기금에 있는 돈을 그 정부 일반회계에다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 따르면은, 제가 그 국회의원 강의할 때 굉장히 항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재부 손바닥에서 노는 사람이냐라고 막 항의를 했다가, 이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게 뭐냐면은 그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국회에서 이 기금에 있는 돈을 정부한테 빌려주는 걸로 국회 심의 결과 깎았다라고 기재부가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서류를 국회에 제출한 적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듣기에는 엄청 열받는 거죠. 국회에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국회 심의 결과 이 돈을 마련했다, 4,900억 원을 마련했다라고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게 기재부의 힘이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국회에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국회 심의 결과 4,900억을 이렇게 깎았다라고 말하는, 저는 이 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빌려주는 거니까 재정 건전성 효과는 없고,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 효과가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인건비 삭감한 거는, 이거는 유일하게 재정 건전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깎은 거 말고는 재정 건전성 증대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맨 처음에 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 연가보상비 삭감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다 삭감 금액을 국회에 제출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질본이나 일부 기관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은 국회에 제출했고, 그리고 또 일부 연가보상비 삭감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데는 삭감을 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어떤 거는 삭감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는지는, 이거는 저는 대단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하긴, 형식적으로는 이 부처만 연가보상비 삭감을 국회에 올리고 이 부처 연가보상비 삭감은 국회에 올리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국회 서류 올린 것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다 깎으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연가보상비를 다 삭감을 한 건지도 이거는 뭐 사실상 제가 그 독심술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궁예 잘하는 거 관심법이지 않아서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깎으려고 했는지 뭐 저한테 걸려서 마저 깎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아니 세상에 이런 질본 연가보상비만 깎고 이쪽 뭐 국회 청와대 연가보상비는 안 깎냐라고 공격을 하면은 아 미안하다, 우리 연가보상비를 연가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이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기재부는 참 뭐 알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줘야 된다라는 의도로 저는 발표를 했는데 기재부가 딱 보더니 이게 보도해명자료를 3번에 걸쳐서 냈거든요. 좀 보도해명자료를 3번 걸쳐서 낸 건 거의 처음 봤는데 아 미안하다, 그럼 다 깎겠다라는 게 이게 기재부의 이게 설명이었어요. 근데 뭐 원래 다 깎으려고 한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 저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다 깎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서류적으로만 국회 일부만 제출한 건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일부만 깎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다 깎으면 형평성에 맞는다라는 것은 기재부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 연가보상비라는 게 뭐예요? 연가를 다 쓰면은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연가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직자는 연가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게 아니라 누가 손해만 보는 거예요? 연가를 못 쓴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깎으면 공평하다라는 게 기재부의 논리인데 이거를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뭐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요, 제가 그 보편 지원, 선별 지원이 한참 이슈가 됐을 때, 그러니까 70%만 줄까, 100%만 줄까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편 다 주는 것도 사실 단점이 있고 70%만 선별해서 주는 것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대안은 뭐였냐면은 보편적으로 다 주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세금으로 환수하자. 그래서 선별적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방안을, 기술적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술적 방안을 발표를 했더니 뭐 나름 정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정세균 총리도 이 방안 좋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기 의견을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국무총리씩이나 돼서 이게 뭐 술자리도 아니고 뭐 백브리핑도 아니고 공식적 기자간담회에 국무총리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냥 사견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하고, 나는 이게 보편 지원 선별 환수가 좋지만 이거는 사견이다라고 말하는 게, 국무총리도 기재부가 반대하는 방안은 이거는 사견이라고 이 전제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정말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생각을 한다라면은요, 저는 그냥 이 선별적 환수하는 방안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별적 환수 방안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 5억이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보다 세금으로 환수받아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고, 뭐 8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금으로 그 재난지원금 액수가 당연히 더 커지고, 한 1억 원이 넘는 사람들부터, 특히 5억 원 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 방안이 그래도 나름 이 정총리까지 동감한 방안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방안을 기재부는 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거들떠도 안 보았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정말 재정 건전성을 애쓴다라면은 차라리 이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더 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3차 추경이거든요.
3차 추경은 아직 발표가 된 바는 없어요. 3차 추경은 발표가 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정보를 한번 모으면은 아마 이 고용유지를 통해서 한 10조 정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유사나 항공사 같은 데다가 지원하는 것이 이 3차 추경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3차 추경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재부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이 국무총리보다도 더 큰, 그리고 국회보다도 더 큰 이런 힘을 행사할까를 한번 봤어요. 자, 제가 이건 기재부 홈피에서 그대로 그냥 따다가 붙인 거예요. 제가 쓴 글자는 한 글자도 없고 기재부 홈피에서 따다 붙인 건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 기재부가 능력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능력은 있죠. 당연히 능력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단어 하나하나가요. 버릴 게 없어요.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고 정말 완벽한 단어로만 채워져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깜짝 놀랐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굉장히 드라이한 단어인데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말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통 기획재정부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서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가 기재부다. 이거는 뭐 너무도 당연한 건데 기재부는 현재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 우리 기획재정부의 이름에 기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재정부는 그냥 경제부서가 아니라요. 기획부서예요. 기획.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돼야 될지 미래를 기획하는 부서가 바로 이 기획재정부인 거고요. 기획재정부는 자기를 항상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부처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말들을 제가 키워드만 따로 정리했어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제가 키워드만 따로 정리했는데 거시경제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생각이에요. 거시경제는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고 경제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고 국가재원은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고 오타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마음가짐인데 자, 제가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여기 형평성 얘기는 없거든요. 형평성? 이게 말꼬리 잡기일까요? 이게 저는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재정학 교과서의 1페이지부터 국가 재정은 효율성과 형평성 양날개로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교과서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정학 교과서를 책 꺼내서 1페이지에 보면은 재정은 뭡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이에요.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개가 양날개인데 그런데 이 기재부의 자기 국가 재원 배분은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은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꼬리 잡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대한민국 국가재정법을 보면은요, 그 1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법을 보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보면은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도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이런 교과서는 없어요. 어떠한 재정학 책을 봐도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이 써져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재정법만 형평성이라는 단어 없이 효율성만 써져 있고 기획재정부 소개글만 형평성이라는 단어 없이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재정 건전성 단어만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말꼬리 잡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기재부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의 주체라는 거고요. 공공기관은 혁신해야 되는 거고 조세 정책은 합리적이고 총괄해야 되는 거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까지도 기재부의 역할입니다. 남북 경제 교류 협력도 통일부보단 기재부가 힘이 더 세요. 기재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방향까지 그냥 사회 발전 방향까지 기재부가 짜는 곳인 거고요. 그리고 외국환, 우리 금융은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떠나 있거든요. 금융위가 우리나라 금융 정책의 최고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국제금융 같은 경우는 정책을 총괄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재부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재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 기재부는 가장 큰 파벌이 두 개가 있어요. 가장 큰 파벌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파벌이 재무부인 거고, 두 번째 파벌이 바로 기획예산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파벌이 지금 합쳐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뭐 호사가들은 이 재무부 출신을 모피아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획처 출신을 이피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피아 출신, 이 기획처 출신이 이 기재부 권력을 잡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피아 출신, 이 재무부 출신이 이 기재부 권력을 잡을 때가 있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이 경제기획원, 이 기획원 출신, 이 이피아들 같은 경우는 경제기획이잖아요. 기획. 이 기획을 한다는 얘기는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박정희 시절에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획을 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것보다 전체 숲을 보고 이게 되는, 이 정무적인 감각이 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 이피아 출신인 거고요. 재무부 출신은 숲을 보는 거가 아니라 하나하나 나무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재부의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이피아가 득세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획통,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이피아가 득세를 했고요. 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이피아 출신인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가 굉장히 이게 이피아의 전성시대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가 이 모피아 전성시대였다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가 다른 부처 장관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차관이 승진해서 장관을 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 출신이 가서 다 타부처 장관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기재부 장관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고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재부 출신만이 기재부 장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 장관이나 다른 부처 사장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국회 기재위 소관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기재위 소관기관 보면은 이 기재부 출신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런 소관기관을 이 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무위 소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무위 소관기관 이 장을 보더라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이렇게 기재부에서 있다가 다른 부처 이 장이 되는 것은 너무도 이렇게 쉬운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기재부의 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두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재부의 힘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거? 아주 기술적 전문성이 탁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기재부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피아 출신들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탁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통 관료라고 하면은 뭐 일은 잘하지만 뭐 굉장히 자기 전문적 기술은 있지만, 전문적 기술은 있지만 정무적인 감각은 부족한 게 일반적인 관료의 이미지잖아요. 뭐 일은 잘하죠. 일은 얼마나 다들 잘하지만 정무적인 감각에서 이 정치인한테 밀리는 게 보통 관료들의 특징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기재부 출신들은요, 정무적인 감각도 탁월해요. 왜? 기획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전부터 기획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은 정무예요. 기획은 정책보다는 정무인 거고, 그래서 이 보통 그 모피아 출신들로 이 상징되는 기술적 전문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피아 출신들, 기획처 출신들로 상징되는 정무적 판단 능력에다가 인맥까지 있다라는 것이 보통 기존의 기재부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바꾸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뭐예요? 확신범 아니니까. 확신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은요, 절대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나의 이익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이 좋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말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의 이익도 도모가 되고, 그리고 나의 확신, 내가 이렇게 나라를 경영해야지 조국과 민족이 좋아져라는 그런 강한 자기 신념의 강자예요. 신념의 강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이 고집은 말릴 수가 없어요. 왜? 그 고집을 지키면은 나도 이익을 오고, 그리고 나의 양심에도 맞는데 어떻게 그 고집을 꺾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타까운 게, 저는 이번 정부가 기재부를 굉장히 장악하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정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그러니까 최경환 총리가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에는. 그러니까 최경환 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은 이 경제부총리와 겸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의 장관을 겸임을 하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 최경환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기재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던 시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는요, 자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청와대가 기재부를 장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경제부총리를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기의 어떤 그 강한 확신을 가진 이 기재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이 지금 현 정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가장 궁극적인 그 기능은 예산, 기획, 세제, 금융 4개를 다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예산, 금융, 세제, 이 기획 이 4개가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해서 다 4개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개를 하나의 부처가 다 독식을 하면은 너무 이게 공룡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4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바깥에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획 예산 같은 게 바깥에 떨어져 나가서 기획예산처가 따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거를 다 묶어놓고 금융만 따로 바깥에 떨어져 나간 상태인 거죠. 금융은 저희 금융위원회가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의 입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금융 정책을 독자적으로 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기재부의 힘은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통 2가지잖아요. 법이랑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언론 같은 거 보면은 국회가 법만 보면은 되게 막 설렁설렁한 일하는 것 같아요. 막 맨날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그 법 심의할 때 그 굉장히 졸속 심의를 하는 것처럼 언론을 보면은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의 법을 심의할 때 그렇게 졸속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거의 한 조 한 조 굉장히 아주 심의를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혹시 기사 보셨어요? 이번에 20대 국회가 지금 폐기되면서 같이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그냥 임기 만료 폐기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50%래나 60%래나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이 그냥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그냥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의 최고의 권한이에요. 자, 무슨 소리예요? 법은 누가 발의를 해요? 국회의원도 발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정부도 발의할 수도 있어요. 정부도 발의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발의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해 달라고 정부는 정말 국회의원 앞에서 빌어요. 정말 무릎 꿇고 빌어요. 이거 제발 통과해 달라고. 근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얘를 통과를 시켜줄 수도 있고 부결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아예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논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자고 있다가
4년 지나면 임기 만료 폐기가 된다. 이게 지금 21대 원구성이 되면은 상임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상임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지금 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이 수없이 많은 법안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논의를 할지 상임위원장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임위원장이 요 법안을 이번 회기에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지 뭐 수정되든지 부결되든지 하겠죠. 나머지 법안은요 아예 논의가 안 돼요. 상임위원장이 그걸 정할 수가 있어요. 계속 논의가 안 되다가 4년 뒤에 그냥 임기 만료 폐기가 됩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법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어떤지 아세요? 예산은 우리가 정부가 여기에다가 10억 원을 편성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여당은 10억 원이 뭐냐? 한 15억 원을 올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야당은 10억 원이 뭐냐? 한 20억 원을 올리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쳐봐요. 자, 원래 정부 원하는 10억 원이고 여당은 15억 원을 주장하고 야당은 20억 원을 주장해요. 둘이 싸워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올라갑니다. 10억짜리가 올라가요. 10억이냐 20억이냐 싸우다가 합의가 안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요. 자, 법은 국회가 논의를 안 하고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정부 원안이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언론 보면은 법은 막 졸속심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법은 그렇게 졸속심의하지 않고요. 예산은 뭐 언론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맨날 막 쪽지 예산 같은 거 국회의원들이 가져간다라고 말하는데, 아유 별로 쪽지 예산 그렇게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사실상 기재부 이 손에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1원도 늘릴 수 없다라고 헌법에 써져 있어요. 국회법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국가재정법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국회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1원도 늘릴 수 없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쪽지 예산을 누가 얼마 가져갔네라는 것은 전부 다 뭐 한 거다? 정부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1원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국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상 이 기재부의 힘이 아주 막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됐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니면 이렇게도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초창기에는 여대 야소였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이 국회 다수당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전반기에는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 시절일 때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다면은 호기심이 생기죠. 아니, 야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 심의 결과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여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 심의 결과 금액이 왔다 갔다 하냐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똑같다. 보수가 정권을 잡나 야당이 다수당이나 여당이 다수당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똑같다. 국회 심의 액수는 똑같다라는 결론이거든요. 허무하죠. 자, 왜 똑같은지를 한번 봤어요. 왜 똑같은지를 봤는데요. 일단 이게 오래전 기사거든요. 2014년도에 최초로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 이 사실이 밝혀졌죠. 근데 저는 이것을 밝혀지는 거 보고 뭐 선수들은 다 아는 거였어요. 선수들은 다 아는 거였지만 드디어 이게 공식적으로 알게 돼서 세상이 조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2020년이 됐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아직까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국민들에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 심의를 하는데 증액 심의는 단 1초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쪽지 예산을 국회에서 가져간다면서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깎자, 이거는 늘리자, 이거는 깎자, 이거는 늘리자라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회에서 예산 심의라는 것은 감액 심의, 이걸 깎자, 이걸 깎자, 이걸 깎자라는 얘기만 있지, 이걸 늘리자, 이걸 늘리자라는 증액 심의는 단 1초도 논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2014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증액은 어디서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할까요? 바로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하는 겁니다. 소소위. 그러니까 소소위라는 거는 그냥 비공개 밀실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법상 그런 소소위라는 게 있지 않고, 이게 논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공식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다가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는 사항이 있고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겠죠. 합의가 되는 사항은 그냥 합의가 된 채로 이 기록을 해요.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요? 비공개 밀실 회의인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정해지게 되는 건데, 자, 거기서 정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요. 거기서 정해지게 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요. 이게 기재부가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증액이 사실 기재부 손에서 가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증액 심의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1초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까지도 사실상 기재부가 다 소소위에서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획재정부가 이 각 부처랑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맺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것은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앙관서랑 기재부랑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중앙관서 뭐 각각의 부처, 뭐 행자부면 행자부, 뭐 건교부면 건교부가 자기 1월달 정도에 중기계획을 기재부한테 제출을 해요. 중기계획을 기재부한테 쭉 제출하면은 기재부가 그거를 보다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다시 각 부처한테 하달을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20년 예산이 집행되죠. 그리고 19년 결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1년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해예요. 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기재부가 각 부처의 지침으로 하달하는 게 요 한 지지난주였어요. 한 5월 초 정도에 이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라라는 편성 지침이 굉장히 자세해요. 굉장히 상세한 편성 지침을 각각의 부처한테 하달을 해요. 그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뭘 것 같아요? 다이어트예요. 팍팍 줄여라 합니다.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출이 많으니까 다이어트를 해라라는, 굉장히 강한 다이어트를 해라라고 각각의 부처한테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부처는 기재부한테 받은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언제 자기 요구안을 주냐면은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자, 예산 요구서라는 얘기는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기재부한테.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가 기재부한테 내년도에 우리 부서 1조 원을 주세요. 이 사업에 10억 원을 주세요. 이 사업에 20억 원을 주세요라고 기재부한테 요구를 하면은 기재부는 각각이 요구하는 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 예산안을 만드는 거죠. 정부 예산안을 만드는데 그 정부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부처랑 계속 대화를 해요. 너네 부처는 이걸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10억은 말도 안 된다. 5억 원만 써라 라고 계속 이렇게 합의를 해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그래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근데 사실상 7월 말에 뭐 정말 특이한 거 몇몇 개 빼놓고선 7월 말까지 합의가 다 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1차 예산 요구서, 2차 예산 요구서, 3차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정부안을 만든 다음에 8월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요 기재부의 요 프로세스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요 기재부가 만든 정부안이 이제 내년도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 청와대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보면은, 혹시 그 바텀업이라는 단어랑 탑다운이라는 단어 요즘에 가끔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바텀업, 탑다운 이런 단어가 쓰이면은 일반적으로 결론은 이렇죠. 이 탑다운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니까 요즘 같은 뭐 민주사회에서는 좋은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니까 바텀업이 더 좋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 바텀업 탑다운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꼭 바텀업이 탑다운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예산쟁이 중에서는 없고요. 뭐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장점이 더 많은 거를 따지자면은 바텀업보다 탑다운이 예산에서는 더 좋다라고 보통 예산 제정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 바텀업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바텀업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재부 관료에서부터 바텀업이에요. 탑다운은 뭐예요? 탑다운은 청와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은 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인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예산의 큰 틀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짜는 것을 탑다운이라고 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차라리 바텀업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중에서 이 바텀업 방식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번 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요즘에 재정 건전성 얘기가 많이 얘기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요 국가 재정을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국가 재정의 본질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의 비유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가정 재정, 내 가정 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조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비유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수입에 따라서 지출 규모를 써요? 지출에 따라서 수입 규모를 정해요? 아니, 세상에 아니, 이거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 지출 규모에 맞춰서 수입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렇죠? 당연히 가정은 그럴 수가 없는데 국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지출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정할 수가 있는 게 국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 살림이랑 국가 살림은 완전히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가 살림이 안 좋으면은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고, 돈을 조금 벌면은 뭐 소고기 좀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 살림은. 그런데 국가는 정반대예요. 내수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팡팡 써야 되는 거고, 내수가 좀 너무 화랑이다, 과열이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국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살림이랑 국가 재정이랑 이거를 비슷하지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정반대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가,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1인당 국가 채무가 1,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우리나라 인구로 나눠서 1인당 국가 채무라고 말한 건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제가 제 와이프한테 이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채무자고 제 와이프가 채권자인 거잖아요. 저는 이 100만 원 빚진 채무자인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근데 와이프가 100만 원 채권자고 내가 100만 원 채무자면 우리 가정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 가정 재정 건전성은 나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 와이프는 이 채권 추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절대 부도가 날 확률도 제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2명이 있어서, 와이프랑 저랑 2명이 있어서 1인당으로 나눠서 이 100만 원을 1인당 50만 원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1인당 50만 원입니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국가 부채가 1,000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1,000조가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채무자인 거죠. 그럼 채권자는 누구예요? 국가 부채를 갖고 있는 국민이 채권자예요. 자, 물론 외국인도 국가 부채 국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1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뭐 15%가 적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채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한 양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의 국채를 보유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보유는 빼놓고 우리나라 국민이 다 채권자인데, 채권자인 국민을 국민 수로 나눠서
1인당 1,400만 원 빚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저 와이프 둘을 2로 나눠서 1인당 50만 원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보통 곡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곡간. 이건 곡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국가가 세금을 왜 걷어요? 왜 이게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우리가 곡간은 뭐예요? 풍년 때 이런 나달이나 곡식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흉년 때 풀기 위한 게 곡간인 거잖아요. 자, 국가가 그냥 곡간처럼 이게 풍년 때 돈을 모아놨다가 흉년 때 쓰려고 이게 모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 이게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를 잘 이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굴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에 돈이 모여 있으면 빨리 이쪽으로 돈을 굴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요. 저는 국가 재정을 비유를 하자면 차라리 펌프라고 비유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곡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펌프 출력을 3단으로 해야 되는 때인 거고, 딴 때는 조금 경제가 나쁘지 않을 때는 펌프 출력을 1단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곡간이라는 비유보다는 펌프라는 비유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비유 같은 것들이 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프레임이 사실상 기재부가 전부 다 만든 프레임이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